안녕하세요. 오늘 팔자 명리학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팔자 포국, 그러니까 이제 사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팔자를 어떻게 세우는지 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간지팔자 1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그 생년월일만 키인하면은 팔자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미 좀 연습을 하셨다고 이제 제가 가정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자는 제가 건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을사, 갑신, 임자, 경술. 자, 제가 이렇게 조술해서 제 명식을 이렇게 공개를 몇 번 했는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팔자라는 것은 쉽게 공개하면 안 되고, 또 이런 거는 또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서 어른들의 유언으로 절대 팔자를 알리지 말아라. 일견 또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 팔자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상대에 굉장히 나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사실 팔자 잘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팔자 아무리 공개해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늘 이제 오행십성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이제 오행십성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음양오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죠. 그 음양과 오행은 굉장히 그 잘 결합되어 가지고 사주명리학 체계를 이루지만, 음양과 오행은 사실은 이게 잘 명백히 구분되어 가지고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융합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와 이제 기로 이기가 이제 구분돼야 되는데, 이와 기를 또 구분하는데 굉장히 심오하게 또 장장 체강군을 쓸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단계고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팔자를 나열하고, 또 이제 대운도 이렇게 이제 나열했습니다. 이제 타인의 이제 사주를 우리가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팔자를 세우는 법 배웠으니까 이렇게 팔자, 자기 팔자든 타인의 팔자든 자꾸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세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 그냥 여담 삼아서 팔자가 좀 세다 이런 말 우리 하죠, 그죠? 예전에 제가 이거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책에 저자나 이렇게 찾아가면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리면 이왕이면은 기분 좋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별 말 없이 무뚝뚝하게 팔자가 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무섭죠, 그러면은. 근데 팔자가 세다라는 것은 팔자가 이제 사납다라는 얘기인데, 인생에 좀 파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운이 안 좋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글자로 고입니다, 고.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 그러니까 주변에 어울릴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내가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고립되는 게 세운이죠. 운이 저조할 때죠. 그래서 그냥 팔자를 딱 적어놓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심각하게 고독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은 좀 감동받게 돼 있습니다. 왜? 현대는 다 고독합니다. 특히 팔자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가 다 이렇게 고독하게 돼 있죠. 이 고라는 것이 그럼 여자 팔자가 세다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본건적인 예전 같으면 가부지명입니다. 가부명입니다. 가부명. 고립된다면. 남자 같은 경우에도 남한여가, 남자는 호라비, 여자는 가부 이렇게 있겠죠. 또 우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내가 입원한다. 입원하면은 내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갇히는 겁니다. 이것도 고립되는 겁니다. 사회하고. 또 형벌을 받아가지고 내가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 이것도 갇히는 겁니다. 다 고독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닦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속세를 멀리하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도 닦고 있어요. 이건 이제 똑같은 수인의 팔자고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은 물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팔자 명국 자체가 아주 고독한 팔자를 타고났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차라리 그 팔자를 그대로 떼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짝을 지으려고 들고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항상 탈이 일단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자를 세웠는데, 자, 이렇게 간지를 가지고 팔자를 세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사안을 풀어나가느냐. 여기에 각 글자마다 음량과 오행을 배당해가지고 그 작용을 살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팔자를 세우면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운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세우는데 이렇게 팔자를 우리가 명이라고 하고 운을 대운이라고 제가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기둥은 우리가 이제 해 간지를 우리가 태세라고 하고 월의 간지는 월건, 일진, 시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붙였는데 명명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여기서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데 조금 제가 여러분 생소하거나 좀 어려운 표현은 지금 뭐 굳이 이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채용이라는 일단 이제 개념이 들어갑니다. 채용. 채와 용. 자, 우선 우리가 그 팔자를 이제 읽을 때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팔자를 우리가 명명할 때 보통 을사생 이렇게 부릅니다. 을사생. 이 사람은 을사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다. 을사생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의 채를 뭘로 삼았냐면 이 태세, 해의 간지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을사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팔자술의 이제 고법입니다. 그러니까 팔자술 고법에서는 그 기준을 롱명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태어난 해, 천간 이걸 록이라고 하고 연지를 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을사에 또 나부모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신이라 그래가지고 롱명신 삼자를 주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생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제 팔자명리의 신법이기 때문에 이제 팔자명리의 신법을 따로 자평명리라고 합니다. 자평명리. 그러니까 뭐 세간의 명리는 거의 다 자평명리입니다. 이 서승이라는 사람의 이제 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 서자평 선생이 새롭게 개변시킨 명리다. 그래서 여기서 주체를 새로운 팔자술의 신법에서는 주체가 일간이 됩니다. 일간을 주체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일생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임일생. 그래서 이것을 일간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채로 삼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일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원. 자, 그 다음에 지금 팔자술 신법에서 8글자 중 특히 중요한 글자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일원이 되는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글자는 월지입니다. 월지. 임일생이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신. 그래서 이 사람은 일원이 임일생이고 용신은 신금이다. 또 용신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자명리 좀 공부한 사람들이 용신이라는 것은 뭐 부옥용신 이런 거 있어서 격국을 정하고 정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지금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일단 들어보시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 채용을 우리가 분화할 때 제일 처음 채용 분화가 일원과 월지, 그러니까 일원과 월지로 일단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월에 난 임일생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을 가지고 요 글자를 가지고 여기 이제 각 글자의 음양 오행을 배당해서 명칭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팔자를 한 번에 어떤 팔자다라고 우리가 유형을 정할 때 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격, 또 어떤 국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격국이란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 격국의 준말이 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격 이렇게 썼는데 이 격이라는 명칭을 이
월지로 정하기 때문에 이걸 격국용신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는 뭐 제가 다시 이제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 일단 채용 분야에서 일원과 월지로 나누어진다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채용 분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용신으로 인해 가지고 팔자의 명칭이 정해지면 이 자체가 하나의 또 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격국이라는 걸 또 정하면 이때는 용이 대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운. 이렇게 요것을 체로 삼고 요것을 용으로 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체와 용의 구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격국이 정해지면은 이 격국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 힘의 균형을 맞춘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부엌용신을 잡아가지고 격국용신을 체로 삼고 부엌용신을 우리가 용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또 격국을 성격시키냐 파격시키냐 해가지고 격국 때 상신을 가지고 격국용신과 상신으로 채용 관계를 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까 여러분 지금 현재는 그냥 채용을 여러 단계로 이렇게 분화해서 볼 수 있겠구나. 이것이 사실은 사주학 역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 그러니까 2004년도에 팔자술 필설기라는 책이 이제 출간되었는데 그 시기에 명과 운을 통틀어서 최신의 범주로 최의 범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올해 임진년 뭐 계사년 이렇게 운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운 자체를 채로 놓고 채 프레임에다 놓고 매년 오는 세월을 용으로 구분하는 채용 분화의 가장 세분화된 이제 그런 채용 분화의 프레임을 이제 새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리가 그 시점을 기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이제 명리 체계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쨌든 지금은 채용 분화의 1단계 일원이 채고 월지가 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자평진전 같은 이제 팔자 이제 명리의 이제 텍스트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논용신이라는 편에 팔자 이제 간지 자자 모든 글자는 원령에 월에 다 기속시켜서 그 글자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팔자술의 원칙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원칙, 디스플린이 정해지는 거죠. 팔자는 여러분 이제 아이폰의 만세력 프로그램 여러분 활용해 보시니까 그게 보면 이런 곤조나 건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혀 있고 또 거기 뭐 Your Destiny 이렇게 너의 운명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바쯔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이 팔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바쯔 이럽니다. 그래서 이 바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팔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 팔자 명식이 세워지면 일원이 최고 월지가 용인데 모든 글자들을 팔자의 모든 글자들을 다 이 월가의 관계부터 살펴서 우리가 기륭성패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츠 닥트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팔자 원칙을 이제 세우는 학습을 아마 여러분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하게 될 것 같아요. 좋다. 이제 팔자를 세웠으니까 이제 각 간지에 대해서 음양오행을 우리가 이제 부여해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이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양이라는 것이 있고 오행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마치 불가분의 관계가 같이 섞여서 굉장히 컨비네이션을 이루거든요. 하지만 태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음양오행 같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음양이라는 것은 태극에서 하나에서 이렇게 둘로 쪼개져 나왔습니다. 이 둘을 다시 또 쪼개면은 사상이 되는 겁니다. 사상. 여러분 이제 사상의학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상이 되는데 오행은 5가지 이 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이제 길을 우리가 이제 오행이라고 했는데 이 행이라는 말은 이제 유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상과 오행은 사실은 태생이 좀 다릅니다. 근데 명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음양이 곧 역이죠, 역. 뭐 명리를 좀 안다고 하면서 뭐 주역을 좀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역하고 명리하고 아주 다른 거죠. 뭐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명리 좀 안다고 하면서 주역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명리는 오행 이법하고 음양 기약 체계를 완전히 그 화학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그 팔자를 삼명, 명을 추산하는 거고요. 이 주역은 사실은 이 오행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음양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가져오냐면 각 글자의 합이라는 작용을 가져옵니다. 자, 이름 일양,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합하면 제가 이제 생산 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생산 작용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우선 간지의 음양 오행을 배당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갑을 병조모 아주 쉽습니다. 자, 기, 경신, 임계. 자, 10간인데요. 자, 첫 글자는 양입니다. 양. 그러면 요거는 음의 글자입니다. 을은. 요거는 양. 정은 무는 양. 기는 경은 양. 신은 임은 양. 개는 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양의 글자구나. 이것은 음의 글자구나. 이것은 양의 글자구나. 이것은 음의 글자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 배속되는데 오행은 여러분 이제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이제 우리가 길을 얘기하거든요. 다섯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이런 순서로 일단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나중에 이제 이 오행 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선은 목화토금수 이렇게 여러분 일단 외워두시는데 자, 요 두 글자는 목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글자는 양목의 글자입니다. 양목의 글자. 자, 이제 앞으로 팔자를 이렇게 우리가 판서하면 이 글자가 양목의 글자다. 이건 양화의 글자다. 양토의 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컨버팅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숙련 반복하면 숙달되는 거죠. 자, 요거는 양화의 글자입니다. 병은. 정은 음화의 글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물상에 이렇게 비유하면은 자, 양목은 마치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겁니다. 꼿꼿이 서서 이렇게 바짝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솟아오른 그런 나무, 대들보 같은 것을 연상하게 하고 이런 음목은 화초, 뭐 풀이라든지 꽃 같은 것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화는 우리가 태양 같은 거, 양광입니다. 태양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정화, 음화는 뭐냐? 내성이 좀 소용하다 그래서 촛불 같은 거예요. 촛불, 등잔불 이런 거. 하여튼 이렇게 좀 다른 이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불이 곧 음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물상에 일단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령에. 그다음에 요것은 토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양토, 음토, 기는 음토입니다. 그다음에 경은 양금입니다. 그다음에 신은 음금입니다. 임은 양수입니다. 양의 수다 이거죠. 개는 음의 수입니다. 자, 이렇게 10간의 10글자에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당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천간과 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천간은 우리가 이제 기라고 하고 지지는 우리가 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라는 것은 뭐 복잡하게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요. 기라는 것은 일단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냥 공간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 굉장히 그 어떤 그 장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유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의 요소가 아주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12지지 12글자에다가 이 5가지 오행을 여러분 이렇게 배당하려고 별러서 이렇게 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정할까?
식감보다 좀 자연스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일단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다시 제 팔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을사, 갑신, 임자, 경술시에 났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우리는 식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을은 뭐죠? 여기서 보니까, 자, 우선 제일 중요한 채부터 보자. 임은 양수다. 너는 수일간이다. 수일원이다. 양수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성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일단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속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을 보니까 음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음목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 보면은 양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양목 이렇게 적습니다. 또 경입니다. 경은 양금입니다. 이렇게 양금. 이제 지금은 여러분 이제 학습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붙여서 보지만은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두에 둬가지고 이렇게 그 각각 글자가 어떤 음양 오행의 글자에 별려서 이렇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지도 우리가 12지지를 제가 할 때 추나 추동 사계절로 이렇게 3개월씩 끊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봄은 인묘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름은 입하가 지나면 사오미, 입추가 지나면 신유술, 그 다음에 입동이 지나면 해자축 이렇게 정해진다고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천간과 지지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우선 천간 했으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 천간은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여러분 공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 공간으로. 공간에는 여러분 이 글자들을 십간을 공간에다가 이렇게 탁 던져서 우리가 나열하면은요, 이 글자를 우리가 이 2차원 평면에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원형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원형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 질의 세계는 질이나 이 물의 세계는 우리가 땅에다가 지지, 땅은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방형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방형으로. 그럼 정방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면 아닙니까? 사면. 사면은 아까 제가 음양에서 사상으로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씩 해서 네 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글자씩 구분해서 5개로 오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다르죠. 여기 다른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오행을 배속시키냐면요. 자, 처음에는 목의 글자입니다. 자, 똑같이 이는 양의 글자입니다. 묘는 음의 글자입니다. 또 이건 양의 글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음의 글자입니다. 양음, 양음 이렇게 그대로 그냥 써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축인묘부터 시작해도 양, 음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자, 양, 자, 여러분 이제 교재는 뭐 도식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오행 십선 교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양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해는 음의 글자가 되겠죠. 양, 음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목을 이렇게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의 계절은 그때 하의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가 없습니다. 사상으로 금의 계절입니다. 금입니다. 자, 그래서 신은 양금이고 유는 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는 양수고 자는 해는 음수고 자는 양수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이 각 글자 삼합 체계에서 이제 채용이 변환되는 과정이 또 있어요. 이때 말하는 채용은 이제 양과 음이 이제 서로 이제 채용을 달리하는 걸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각 글자들이 이제 배당됩니다. 배당되었다가 진, 미, 술, 축 이렇게 네 글자가 남는데 이 네 글자의 토를 배정합니다. 자, 우리가 음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양력, 그러니까 절기력이라는 것은 30일 단위로 이렇게 자, 인월이 30일이고 묘월이 30일입니다. 자, 진월에서는 12일까지는 진월로 접어들면서 청명, 그러니까
입춘, 경칩, 청명 다음이 진월인데 진월로 접어들면서 12일까지는 목기운이 일단은 사령한다고 해서 더 강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18일 동안은 토기운이 더 이제 힘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각 계절이 목의 계절은 봄이고 화의 계절은 여름이고 금의 계절은 가을이고 수의 계절은 겨울입니다. 각 계절이 추나 추동이 바뀔 때 자, 봄의 계절이 바로 여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토의 중화작용을 거쳐서 가는데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봄의 기운을 한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기운을 태동시키는 겁니다. 즉, 이 토라는 글자는 새로운 글자를 새롭게 태동시키고 저장해서 그 새로운 기운을 태동시키기 전에 그 전의 기운을 한번 입묘라고 해서 이렇게 입고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둬서 죽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글자가 토의 글자에서는 이전의 이 것들은 한번 이렇게 가두어진다. 창고에 가두어진다. 그래서 이 진, 미, 술, 축 이렇게 토의 글자들을 각각 네 글자잖아요. 그래서 사라 그러고 고지 그래서 사고의 글자라고 합니다. 사고의 글자. 자, 토의 글자, 토의 지지 글자들은 사고의 글자라고 합니다. 사고의 글자. 이렇게 명리는 고착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지지는 우리가 천간은 보통 원형으로 공간에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우리가 배치한다고 했고 지지는 정방향에다가 우리가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지지도 지지라고 해서 이렇게 공간에 배치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지지를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육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육합은 이렇게 아까 제가 그 음량에서 합이 나온다고 했지 이렇게 뭐 오행작용에 의해서 합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이기를 지금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다시 제 팔자로 돌아오면은 자 아까 제가 판세는 여러분 이제 교재 그 간지 음양 오행 구분 한번 보시고요. 자 을은 보면은 음목입니다. 음목. 자 이거는 양목. 저는 양수입니다. 일호는 양수입니다. 자 일간을 굉장히 체라고 보는데 이걸 따로 일원이라고 제가 표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양금입니다. 자, 지지는 사는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사를 보면은 음화에 속했거든요. 음화에 속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양으로 이제 구분할 때는 다시 이제 양화로 이제 바뀌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채용 변화를 이제 겪게 되는데요. 삼합을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사화가 아까 우리가 음양오행 도시 갈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음의 글자였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양화고요. 양금이 되고 요거는 음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은 양토가 됩니다. 자, 이상하다. 분명히 제가 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했을 때 자는 양이고 양수고 그 다음에 다시 음의 글자로 가서 요거는 음토가 되고 요거는 양목이 되고 요거는 음목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그것을 음수라고 이렇게 변환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헛갈릴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변환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이제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는데 요 삼합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삼합 지지의 삼합이라는 글자 삼합 세 글자가 합을 이룬다고 해서 삼합인데 다른 말로 삼회라고 합니다. 모인다고 해서요. 자 모인다고 해서 이렇게
3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2지지를 공간에다가 올리면은 자수는 양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공간에서는 양수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지면에 이제 땅에 발을 딛는 이런 이제 사물의 세계, 물의 세계로 왔을 때는 이렇게 정방향에다가 배치하게 됩니다. 자, 정방향에 이제 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북쪽이고 남쪽이고 12지 처음에 방위 설명할 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제가 수의 방향이라고 했고 여기는 화의 방향이라고 했고 여기는 목의 방향이라고 했고 여기는 금의 방향이라고 설명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자, 수의 글자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수는 우리가 겨울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봄부터 시작해 볼까요? 봄에는 우리가 인이라는 글자가 있고 좀 판서 작나요? 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인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의 글자는 이런 정방형, 그러니까 우리 지면에서는 2차원의 세계죠. 2차원의 세계는 토의 글자는 다 가운데 방위가 토의 방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토의 방이기 때문에 인월, 묘월, 진월. 진월은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화에는 사오인데요. 자, 사오가 이렇게 이 글자들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은 신유술이잖아요. 입추가 지나면 가을이 되니까. 그래서 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라는 글자는 자가 있고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2지지 각 글자를 여기 각각 두 글자씩 제가 배당했으니까 12지지에서 나머지 네 글자 진, 술, 충미 네 글자 사고의 글자는 다 중앙에 이렇게 배치되는 겁니다. 중앙에. 이렇게 우리가 글자들을 배당해가지고 한 공간에다가 음과 양이 같은 권역에 들어가면 제가 합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합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방을 제가 4개로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방을 4개로 쪼개면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냐면 해라는 글자와 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은 플러스 글자고 요것은 음의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양과 일음이 같은 권역에 이렇게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합을 훨씬 더 촉진시켜주고 도와주는 게 뭐냐면 자, 덩그러니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를 방에 넣었을 때 좀 푹신푹신한 침대 하나 넣어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 토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미라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해묘미 세 글자가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합을 이루는 것이 삼합의 원리예요. 그런데 자, 삼합의 원리라는 것을 삼합의 원리는 자, 목의 삼합이 있고요. 이걸 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목국 삼합이 있고 화국 삼합이 있고 수국 삼합이 있고 금국 삼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제가 여러분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강의 때 제가 방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북쪽 자정 이런 말 제가 썼죠? 남쪽 정오 이런 말 썼죠, 그죠? 자, 그래서 자는 북쪽, 오는 남쪽, 그 다음에 묘는 동쪽, 서는 유는 서쪽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이 가장 정방향인데 우리가 정북쪽을 자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행운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쥐띠나 또 무슨 띠? 우리 4살 차이 잔나비띠 또 용띠 요렇게는 같은 무슨 명? 수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행운의 방향은 정반대 방향인 남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수국삼합은 신자진 이렇게 세 글자가 합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 묘,
요 네 글자가 요거는 뭐다? 수, 요거는 화, 요거는 뭐죠? 목, 요거는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의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 글자가 이름 일량이 이렇게 가운데 토의 글자를 놓고 합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신, 자, 진 이렇게 세 글자가 합하면은 아주 거대한 수국을 형성해요. 이게 너무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팔자를 정의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월지를 가지고 우리가 팔자의 이름을 정하는데 격국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때 말하는 국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글자가 합해서 국을 이루면 그것이 그 팔자의 명명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자진인데,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앞에 글자가 일양이 되는 거예요. 양의 글자가 되는 거예요, 양의 글자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음의 글자가 돼야 되죠, 그죠? 이랑 이름이 합을 해야 되잖아요, 한 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공간에다가 12지지를 배열할 때는 자가 양의 글자가 되지만 다시 정방형의 지지로 올 때는 자가 이렇게 음의 글자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글자를 우리가 가장 우리가 정북, 정서, 정동 이렇게 해서 정의 글자라 그래서 사정의 글자라 그래요. 사정의 글자. 그걸 좌우묘유라 그래요. 자, 복잡합니다. 제가 다시 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지의 음양 오행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목, 화, 금, 수 이렇게 사상으로 구분합니다. 사상으로 구분하고요. 자, 목은 묘라는 글자가 목이고 화는 오라는 글자입니다. 이건 다 음의 글자입니다. 정의 글자죠. 자, 금은 유의 글자입니다. 수는 자의 글자입니다. 자, 해묘미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뭐야?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건 다 옛날에 목명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띠를 기준으로 해서 채를 삼을 때는 이게 다 목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글자가 삼합을 이루어서 목국, 거대한 목의 기운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는 무조건 양의 글자입니다. 양의 글자. 요것은 음의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오술입니다. 자, 삼합을 외우면서 지지의 음양을, 자, 이건 사유축, 신자진. 자, 요것은 양화의 글자입니다. 양. 요것은 음화의 글자입니다. 요것은 토의 글자인데, 토의 글자는 일단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요것은 양의 글자입니다. 앞에 글자는. 요것은 음의 글자입니다. 자, 요것은 양의 글자입니다. 요것은 음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삼합을 이루는 가운데 글자는 다 음의 글자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유매로. 그 다음에 맨 처음 글자는 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가 있으면 처음의 글자를 사생의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해라든지 인이라든지 사라든지 신은 사생의 글자라고 합니다. 사생의 글자. 그 다음에 자오묘유는 사정의 글자라고 합니다. 사정의 글자. 또 아까 이렇게 토의 글자들은 사고의 글자라고 합니다. 사고의 글자. 이렇게 지지를 세 글자씩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자, 암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지지 12글자를 다시 3등분 해가지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생의 글자는 인신사해, 이것을 사생의 글자라고 합니다. 인신사해. 자, 인은 우리가 인묘진, 봄의 첫 시작이죠. 사는 사오미, 여름의 첫 시작이죠. 그 다음에 신은 가을의 첫 시작, 해는 겨울의 첫 시작이니까 사생의 글자인데 전부 다 양의 글입니다. 양의 글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정은 자오묘유인데 각 삼합 글자의 가운데 글자죠. 삼합의 가운데 글자인데 이것은 전부 다 음의 글자입니다. 음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는 진술, 충미 이런 순으로 일단 외워두시면 나중에 학습하기 더 편리하니까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앞에 두 글자는 양의 글자고요. 뒤에 두 글자는 음의 글자입니다. 아마 팔자술 공부할 때 초학자들이 제일 타고 넘어가기 어려운 게 지장간인데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가 여러분 고비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들어보고 책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간추려야 됩니다. 외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작용이 어떤가를 살펴야 됩니다. 오행작용이 어떤가 살펴야 되는데 오행은 두 가지 작용합니다. 오행은 두 가지의 큰 작용이 있습니다. 오행은 생과 극의 큰 두 가지 대표적인 운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목화토금수 순이 바로 오행의 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상생이라고 합니다. 오행 상생입니다. 상생. 자, 목 기운을 기준으로 해서, 목을 기준으로 해서, 수기운이 목을 생합니다. 자, 우리가 물이 있어야 나무를 일단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기가 이 목기를 생합니다. 이렇게 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생하는 사이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는 우리가 불을 지핍니다. 그죠?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합니다. 목생화. 목화토금수 순으로. 그 다음에 그 화기가 그 흙을 따뜻하게 해서 온토로 해서 그 생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가 됩니다. 화생토. 그 다음에 흙에서 금이 납니다. 그래서 토생금입니다. 토생금. 그 다음에 금에서 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 금이라는 게 뭐 꼭 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바위라든지 돌멩이라든지 딱딱한 것이 금기인데 이렇게 안반에서 우리가 뭐가 터집니까? 물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목화토금수 순으로 상생작용이 일어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상극작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작용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상생이란 말 여러분 뭐 일반 용어에서도 많이 쓰시죠. 우리 서로 상생하자. 아주 좋은 의미인데 이것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윈윈과 상생은 좀 다른 겁니다. 상생은 그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라는 사람이 목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양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주는 게 바로 상생입니다. 이렇게 주면 물론 목이 이익을 보겠죠. 하지만 이 수에게는 제일 무서운 성분이 이 토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은 흘러야 되는데 토가 이 물길을 가로막거든요. 그런데 이 목이 잘 자라면 이 흙의 양분을 습해가지고 이 사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토를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주는 겁니다. 주고 나면 그 사람에게 보답받는 게 아니라 그 덕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위협이나 나를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생은 먼저 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요. 윈윈은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음에 상극작용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